현재 태국에서 믿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태국에서 한국 회사에 대한 대규모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2024년 기준 한국 기업의 해외 공장 가동 비율의 50%를 차지고 있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한국에게 큰 타격일 거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태국이 이렇게 파업을 진행을 하고 또 한국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 이름은 카야 아고이고 최근까지 태국 외무부에서 자랑스럽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날 아침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방콕의 9층 빌딩들 위로 해가 떠오르고 저는 외무부 건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딸깍거리는 소리가 울렸죠. 경비원 프라디 씨는 늘처럼 친근하게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그는 저를 편견 없이 대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보시면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태국 정치에서 중요한 인맥을 가졌고 어머니의 사회적 네트워크에는 대사들과 사업가들이 있었죠. 네, 그들의 인맥 덕분에 제가 이 자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게 항상 저를 따라다녔어요. 마치 작은 어두운 구름처럼요. 그녀는 그냥 가족 덕에 자리를 얻었대. 사람들이 제가 듣지 못할 때 속삭이는 걸 자주 들었어요. 저를 낙하산 인사라고 부르기도 했죠. 쉽게 말하면 자격 없이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말들이 생각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 2배로 열심히 일했어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일하고 어려운 업무를 자원해서 맡고 틈틈이 국제관계를 공부했어요. 어떻게든 제 자리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어떻게 얻었든지 가네요. 마침내 제 기회가 왔어요. 첫 번째로 문제가 발생한 소식이 들어왔을 때였죠. 방콕에 있는 한 한국계 전자공장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어요. 더 나은 급여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원했던 거죠. 간단한 문제였어요. 맞죠? 우리는 이런 노동 분쟁을 자주 다루니까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2주 만에 다른 한국계 공장들에서도 비슷한 파업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났죠. 거의 모든 한국계 공장들이 태국에서 파업을 일으켰어요. 가장 큰 충격은 삼성의 거대한 공장이 있는 빠툼타니 공장이 완전히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공장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전자제조 공장이었죠. 저는 15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그 상황을 지켜봤어요. 창문을 통해 거리에서 모인 시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들의 피켓에는 태국어와 한국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미디어 팀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와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담아내기 바빴어요. 저를 가장 걱정스럽게 만든 건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한국 기업들의 등을 돌렸는지였어요. 태국 신문은 이들 기업이 우리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냈고 TV 프로그램에서는 외국 기업들이 태국을 이용한다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사실을 알았어요. 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다른 곳에서 벌 수 있는 것보다 3배나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 파업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제 상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카야, 한국 관련 사태를 처리해줘. 내 언어 능력과 외교 배경이 너에게 딱 맞는 선택이야. 그 말을 읽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제 자신을 증명할 기회였어요. 모두에게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줄 기회였죠. 하지만 책상 위에 쌓여있는 보고서를 보면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화난 노동자들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한국의 투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장들, 지하철 시스템을 건설하는 데 기여한 기업들, 우리 도시를 변화시킨 기술들. 이 모든 것이 이제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방콕의 불빛을 비추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 덕분에 이 도시는 많이 발전했죠. 그 순간 저는 자신에게 조용히 다짐했어요. 반드시 해결책을 찾겠다고.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 다짐이 얼마나 힘든 일이 될지, 앞으로 몇 달 동안 상황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저는 외교부에서 제 책상에 앉아 태국의 한국 기업들에 관한 보고서들이 쌓여가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제 기분을 밝게 해주지 못했어요. 외교관으로서 한국의 투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죠.
삼성만 해도 방콕 지하철 시스템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고 제가 매일 출근할 때 타는 그 지하철 열차들이었어요. 삼성의 공장들은 수천 명의 태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그 중에는 저의 친척들도 많았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파업이었어요. 매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들의 공장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참여하는 걸 봤어요. 그들은 더 나은 임금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었죠. 그 일자리들은 이미 대부분의 태국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3배를 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제 사무실 창문으로는 시위대들이 거리에서 모여들고 그들의 목소리가 날마다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정부의 대응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제 상관이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카야, 삼성에 대한 전격 감사가 시작될 거야. 제 배가 내려앉았어요. 이게 문제를 일으킬 거란 걸 저는 알고 있었죠. 그 감사 결과는 몇 주 안에 나왔어요. 정부는 삼성에게 5천만 달러의 세금 미납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어요. 삼성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정부는 벌금을 8천만 달러로 올렸어요. 저는 그걸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외국 기업들을 이렇게 대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었던 기업에게는 말이죠. 하지만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한국 화장품들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에서 앉아있을 때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에 위험한 화학물질이 들어있다며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이 회사들이 제품이 안전하다는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피해는 컸어요. 매출은 반 이하로 떨어졌죠. 매일 한국의 기업인들로부터 걱정하는 전화가 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은 묻곤 했어요. 우리는 태국과 좋은 파트너였잖아요. 저에게는 답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 제 책상 위에서 예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그 사진은 5년 전 삼성 공장 개설식 때 찍은 거였죠.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태국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 임원들이 손을 맞잡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기대에 차 있는 노동자들. 그런데 이제 그 공장은 침묵 속에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에 의해 철문이 잠겨 있었어요. 긴장은 계속 쌓여만 갔어요. 한국 기업들은 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공식 회의에서는 말이 나왔어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에 새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이야기들이었죠. 다른 한국 기업들의 친구들로부터는 그들의 사장들이 백업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는 제 상사들에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경고했어요. 우리가 너무 밀어붙이고 있어요. 저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떠난다고 말하는 걸 그냥 겁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어디 가겠어? 동료들은 웃으며 제 걱정을 넘겼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회의 중에 한국 임원들의 눈빛에서 결단력을 봤어요. 그들은 장난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태국을 떠날 각오가 되어 있었죠. 사업을 지키기 위해 태국을 완전히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밤, 어두운 삼성 공장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주차장에 트럭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들은 이미 장비를 포장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두 나라 간의 수년간의 파트너십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그걸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지금 돌아보면 우리는 그 소중한 것 국가 간의 신뢰가 서서히 무너지는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많은 무게를 견디지 못한 다리가 무너지듯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는 점차 금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그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게 될 거였죠. 저는 외무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방콕의 스카이라인 위로 몰려드는 폭풍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뉴스가 천둥처럼 울리면서 저를 강타했죠. 삼성은 태국을 완전히 떠날 수 있다고요. 손이 떨리면서 물 한 잔을 따랐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뉴스가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나라에겐 잠재적인 재앙이었죠. 급히 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20통의 부재중 전화, 모두 정부 관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답을 원했죠. 전화를 걸며 제 위장이 뒤틀렸어요. 모든 정기회의를 취소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삼성에 집중해야 해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태국에 있는 삼성의 고위 대표인 박 씨와 긴급 회의를 잡았어요. 중요한 논의가 필요하니
중립적인 장소인 서밋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방콕의 복잡한 거리를 지나면서 저는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삼성에 남아달라고 설득할 수 있을지 마음속으로 연습했어요. 서밋 호텔이 제 앞에 우뚝 서 있었어요. 그 호텔의 유리창은 어두워지는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죠. 문지기가 저를 알아보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손을 가리켰어요. 38층, 아고씨라고 작은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그조차도 공기 속의 긴장을 느꼈던 것 같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숨이 턱 막혔어요. 그곳의 호화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방콕의 전경 때문이었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우리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이 회의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 씨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 옆에 서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그가 몸을 돌렸어요. 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진지했죠. 이렇게 급하게 시간을 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죠. 아고 씨 왜 여기 오셨는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며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이 그래프들은 지난 20년 동안 태국에 대한 우리의 투자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공장을 세우고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고 기술센터를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태국의 성장에 있어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아침 제가 출근할 때 탔던 삼성 지하철이 떠올랐죠. 삼성의 영향력은 우리 일상 곳곳에 녹아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을 보세요.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차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파업으로 공장이 멈췄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세무 감사로 우리는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화장품에 대한 미디어 캠페인 때문에 판매가 폭락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는 듯한 나라에서 어떻게 계속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분명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국은 삼성에게 필요하고 삼성은 이곳에 많은 것을 건설했잖아요. 그는 부드럽게 말을 끊었어요. 우리는 이미 말레이시아에 새로운 시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에서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 새로운 공장은 AI와 자동화를 사용해요. 운영 비용은 적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우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작별 인사였어요. 삼성은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였죠. 언제요? 저는 겨우 물었어요. 내일 발표될 겁니다. 우리는 즉시 철수 절차를 시작할 거예요. 그는 잠시 멈추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아고씨. 우리는 돈만 투자한 게 아니라 20년 동안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투자한 거예요. 하지만 그 신뢰는 이제 깨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는 점심시간을 맞은 사람들이 사무실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무게가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박 씨가 저와 함께 창문 쪽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는 양쪽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올 때 하늘은 비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천둥이 도시를 가로질러 울려 퍼졌죠. 마치 자연이 태국 경제에 닥칠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어요. 차에 타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제가 해야 할 말이 두려워서 한마디 한마디가 더 고통스럽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히 한 회사를 잃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현대 태국을 함께 만들어 온 파트너를 잃는 문제였어요. 비가 찻장에 쾅쾅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우리가 이 신뢰 배신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삼성과의 미팅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침을 먹을 수 없었어요. 배가 꼬인 것처럼 불편했죠.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이게 다 나쁜 꿈이길 바랐어요. 그런데 메시지는 계속 들어오고 하나하나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기자들은 제게 댓글을 요청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답을 요구했죠. 제 상사는 제가 사무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3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저는 부처의 유리문을 지나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삼성의 태국 철수 결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 내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급히 제 사무실로 향했지만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제 보조가 뛰어들어왔어요. 긴급회의가 본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본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방은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최고위급 공무원 25명이 긴장된 얼굴로 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죠. 제 상사인 패통탄 장관님은 저에게 옆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어요. 바깥의 덥고 습한 방콕 날씨와는 다르게 방 안은 차가웠어요. 모든 걸 말해봐요. 패통탄 장관님이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커피컵을 움켜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삼성 대표와의 미팅 내용을 설명했어요. 그들이 이미 말레이시아에 새로운 공장을 세웠다는 사실, 몇 달 동안 저희와 협력하려 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느꼈다는 점, 끊임없는 감사와 미디어 공격이 그들의 태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을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떠나게 둘 순 없어요. 다른 장관님이 탁자에 주먹을 내리쳤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태국 근로자들에게 의존하는지 알기나 해요.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직접 고용된 직원만 35,000명이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5만 명이에요. 그 외에도 공장 근처의 작은 상점들, 음식점들, 배달업체들, 청소 서비스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만 패통탄 장관님이 저를 자르셨어요. 알겠어요. 그림은 그려졌어요. 그 후 3시간 동안 우리는 해결책을 논의했어요. 세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까? 파업 중 더 나은 보호를 약속할 수 있을까? 최근에 부과된 처벌들을 없앨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어요. 정오가 지나자 제 핸드폰이 진동을 울렸어요. 뉴스 알림이 떴죠. 속보 삼성, 태국에서 완전 철수 발표. 기사가 공개된 거였어요. 회의실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전화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패통탄 장관님은 벽에 걸린 TV를 켰어요. 우리는 그저 침묵 속에서 뉴스를 지켜봤어요. 주식시장은 이미 하락세였고 경제 전문가들은 재앙을 예고했죠. 저는 삼성의 파툼탄이 공장 앞에서 기자들이 사람들과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울렁거렸어요. 근로자들이 무리를 지어 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울고 또 어떤 사람은 분노했어요. 한 여자는 두 자녀의 사진을 들고 카메라에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아이들 학교비를 낼 수 있죠? 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남아 위기 상황을 관리하려 했어요. 창 밖으로 도시불빛이 반짝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빛들이 더 어두워 보였어요. 제 컴퓨터 화면에는 태국에 대한 투자에 걱정하는 다른 회사들의 이메일이 쏟아지고 있었죠. 한국의 화장품 회사들은 이미 삼성처럼 철수할 계획을 얘기하고 있었고 일본과 미국의 기업들도 질문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자정이 다 되어 저는 겨우 짐을 챙겨 퇴근 준비를 했어요. 사무실은 이제 조용했지만 내일은 또 다른 혼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패통탄 장관님이 제 옆에 나타나셨어요. 그녀는 아침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경고를 했었죠. 조용히 말했어요. 몇 달 전에 한국 파트너들에 대해 더 조심하라는 보고서를 썼잖아요. 너무 밀어붙이지 말라고. 우리가 그때 들었어야 했어요. 내가 그때 말했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미 일이 터졌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이 상황으로 영향을 받을 모든 가정들이 떠올랐어요. 근로자들, 소상공인들, 삼성에서 졸업 후 일자리를 기다리던 학생들. 밖에 나가니 밤 공기는 끈적거렸어요. 입구 근처에서 몇 명의 경비원들이 조용히 뉴스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딸이 있었다며 말했어요. 딸이 집을 샀거든요. 그가 말했어요. 은행 대출 이제 어떻게 갚지요? 저는 차로 걸어갔어요. 걸음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태국의 경제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성장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제는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이 현대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된 거죠. 이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를 거예요. 내일은 또 회의와 질문,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오늘 밤 방콕의 조용한 거리를 지나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그저 피곤함만 느꼈어요. 도심의 유명한 쇼핑몰과 사무실 빌딩들이 저의 앞유리에 비치며 지나갔죠. 그곳에 많은 사업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견딜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저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삼성 공장에서 박스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때 분주했던 주차장이 지금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일을 마무리하는 몇몇 직원들의 차만 남아 있었죠.
이 공장이 폐쇄된 뒤 영향을 받은 많은 가정들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아고씨, 제 보조가 문에서 불렀어요. 최근 경제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저는 창문에서 고개를 돌리고 보조가 내밀어준 파일을 받았어요. 그 안에 있던 숫자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삼성의 발표가 있은 지 겨우 3달 만에 5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공장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삼성의 제품을 운반하던 트럭 기사들, 근처에서 일하는 식당 주인들, 삼성의 부품을 공급하던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포함된 숫자였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 일이 실제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본 거였어요. 지난주 저는 파툼타니에 있는 삼성 본사 근처의 한 지역을 방문했어요. 15년 동안 삼성에서 일했던 순한 씨는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녀는 피곤한 눈으로 딸 학교에서 온 통지서를 보여줬어요. 이제는 학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삼성에서 퇴직할 줄 알았어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어요. 이제 52살인데 누가 저를 고용할까요? 그 영향은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갔어요. 쇼핑몰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돈을 덜 쓰게 됐죠. 매매 중이라는 표지판들이 동네 창문에 걸리기 시작했고 많은 가족들이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이사를 갔어요. 한때 지역사회의 중심이었던 번화한 거리 시장들도 매주 점점 더 작아졌어요. 다른 한국 기업들도 삼성의 뒤를 따랐어요. LG는 텔레비전 공장을 닫았고 현대는 새 자동차 공장 건설을 중단했어요. 각각의 폐쇄는 더 많은 일자리 상실과 더 많은 가정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죠. 우리나라의 GDP, 즉 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의 총 가치는 10%나 줄어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태국에서 10바트 중 1바트가 갑자기 사라진 것과 같았죠. 한때 태국을 기회의 땅으로 여겼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다른 곳을 바라보았어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였고 안정된 조건과 명확한 규제를 제시했어요. 저는 이제 그 나라들의 새로 건설되는 공장들의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 공장들은 원래 태국에 세워졌어야 할 곳들이었어요. 이 영향은 단지 사업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과 강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던 우리 대학들도 그 관계가 냉각되는 걸 느꼈어요. 학생 교류 프로그램이 취소됐고 연구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죠. 한국과의 우정을 기리던 문화축제들도 점점 더 작아지거나 아예 사라졌어요. 외교부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외교적인 여파를 처리했어요. 한때 따뜻하고 친근했던 한국의 공식들은 이제 형식적이고 멀어졌어요. 예전에는 몇 시간이 걸리던 회의가 이제 몇 분 만에 끝나버렸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는 몇 달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언론은 더 이상 한국 기업들을 비난하지 않고 대신 우리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신문에서는 기회 상실과 잘못된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태국의 최대 경제적 실수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미래를 희생했다고 비판했죠. 저는 예전에 삼성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전 급여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일자리를 찾았어요. 일부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경제가 어려워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었죠. 가장 숙련된 노동자들은 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한국 투자를 받아들인 곳에 일자리를 찾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이 일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걸 아는 것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노동 문제를 다르게 처리했더라면, 한국과의 관계를 더 잘 지켰더라면, 국제적인 신뢰의 가치를 더 잘 이해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저는 매일 저녁 사무실을 떠날 때마다 실패의 상징처럼 서 있는 빈 공장들을 지나쳤어요. 임대라는 표지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고 바래졌죠. 한때 밝았던 삼성 로고는 이제 지워지고 건물에는 유령처럼 그 윤곽만 남아 있었어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태국이 이자회적인 상처에서 회복하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외교부 제 책상에 앉아 우리나라의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제보고서 더미를 바라보고 있어요. 숫자들이 저를 자극해요. 15% 실업률, 수천 개의 폐업한 사업체,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주식시장. 그런데 이제 이 숫자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각각의 통계는 실질적인 사람들,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실제 가족들을 의미해요. 제 사무실 창문을 통해 방콕의 스카이라인이 보여요. 이제 그 도시 모습이 다르게 느껴져요. 한때 밤을 밝히던 삼성의 밝은 간판들이 사라졌어요. 오래된 공장지구 주변에 번화했던 거리들도 조용해졌고
고속도로를 꽉 채우던 배달 트럭들도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점심을 먹던 작은 식당들마저 문을 닫고 창문은 어두운 채로 텅 비어 있어요. 그때 제 전화기가 진동을 울리며 뉴스 알림이 왔어요. 옛 삼성 공장 단지 쇼핑몰로 변신.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그 공장이 한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고용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이제 그곳은 허물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또 다른 빈 건물일 뿐이에요. 지난주 저는 예전에 삼성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대학 친구 솜을 만났어요. 지금은 택시를 운전하고 있어요. 내가 엔지니어링을 떠날 줄은 몰랐어. 그녀는 우리가 그녀의 좁은 아파트에 앉아 있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남아있는 기술 직업이 별로 없어. 그녀의 이야기는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과 같아요. 숙련된 노동자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만 하는 현실이에요. 가장 괴로운 건 우리가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서랍을 열고 3년 전 찍은 옛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 사진에는 한국과 태국의 기업 리더들이 함께한 축하 만찬에서 모두가 미소를 지으며 또 한 해의 파트너십을 기념하며 건배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들의 투자, 신뢰, 그리고 태국에 대한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지금은 외교부 복도를 걸을 때도 그 느낌이 달라졌어요. 제게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대신 무거운 침묵만 감돌아요. 아무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데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아요. 한때 한국 기업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었던 동료들 중 일부는 조용히 다른 부서로 정근 갔고 다른 이들은 사임했어요. 제 보조 직원이 오늘의 우편물을 가져왔어요. 그중 가장 위에 놓인 건 대학에서 국제 비즈니스 관계에 대해 강연해달라는 초청장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러니에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저는 그 학생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자존심과 고집이 수십 년간의 발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신뢰는 끊임없이 돌봐야 하는 섬세한 꽃과 같다는 걸? 마지막으로 박 씨와 나눈 대화가 기억나요. 그는 삼성 대표로서 태국을 떠나기 전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알죠, 카야, 사업은 단지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관계, 신뢰, 그리고 상호 존중이 중요하죠. 그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제 그의 말이 밤새 저를 깨우게 해요. 제 달력을 보면 새로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미팅이 더 많이 잡혀 있어요. 하지만 모두 알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그들의 사업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글로벌 경제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져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이제 태국에 오던 투자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실수에서 배웠어요. 어제 동생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신의 미래가 걱정된다면서요. 동생은 대학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있는데 전공을 바꿀까 고민 중이라고 했어요. 졸업할 때 좋은 일자리가 있을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기술 산업이 이제는 축소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가져온 훈련 프로그램, 연구 파트너십, 교육 사업들이 다 사라졌어요. 가끔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옛 삼성 훈련센터를 지나가요. 그 건물은 여전히 서 있지만 간판은 사라지고 주차장은 텅 비었어요. 예전에는 그곳이 활동으로 가득했었죠.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던 곳이었어요. 이제 그곳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상기시키는 또 다른 상징이에요. 내일 회의를 위해 이 보고서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모든 일에서 진정한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요. 이건 단지 돈이나 사업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에서는 어느 나라도 혼자 서 있을 수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서로 필요해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그 상처는 세대를 거쳐서야 치유될 수 있어요. 방콕에 해가 지고 있어요. 제가 일을 마칠 무렵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지만 그 불빛들이 예전처럼 밝지는 않아요. 내일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또 다른 하루가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기 앉아서 우리가 다르게 했어야 할 일들, 우리가 무시한 경고들, 그리고 우리가 버린 신뢰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교훈은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해요. 이번 교훈은 우리 미래를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이 교훈은 우리에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항상 마음속에 남아 교훈을 줄 거예요.